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성리학의 고려 전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 때 주자가 집대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자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 성리학이 그 원나라를 통해서 고려에 들어와서 조선 사회를 완전히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역사를 얘기하면서 성리학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은 우리 시족사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리학이 고려에 전파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리학은 주자가 정리한 새로운 유교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는 그 공자 맹자 때부터 있던 것인데 송나라 때 와서 주자가 새로 정리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공자 맹자 때부터 있던 유교, 종전의 유교는 주로 이제 국가 통치 이념 중심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사하고는 그다지 큰 상관이 없어요. 주로 이제 말하자면 벼슬하는 사람한테 내가 벼슬을 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백성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개인사하고는 뭐 관계 있다면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 때 인도에서 달마대사가 들어와 가지고 선불교를 전파를 했어요. 근데 선불교가 당나라 때 확 일어서면서 유교가 완전히 그냥 뭐 없어졌다면 그렇고 완전히 예면받았어요. 선불교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특히 선불교가 견성성불론, 성이란 게 바탕이죠. 자신의 본 바탕을 볼 수 있다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견성성불론을 딱 내놓으니까 이 견성성불론이 중국을 필요로 한 이 동아시아의 사상계를 완전히 압도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견성성불론이 동아시아의 사상계를 완전히 압도를 해버리니까 유학자들이 그 반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견성성불론에 맞설 만한 걸로 성명론과 이기론이라는 걸 내서 반격을 하게 돼요. 성명이란 거는 인간의 바탕과 하늘의 명령, 그리고 이거는 사물의 이치와 기운 해서 성명론, 이기론을 가지고 반격을 했기 때문에 성리해서 성리학이 되는 거예요. 성리학이 들어오는데 고려가 원나라 분마국이 되면서 왕래가 잦았어요. 그리고 이제 왕자가 원나라에서 성장해서 공주하고 혼인을 하고, 특히 충순왕은 이제 뭐 들어오지도 않고 거기 있으면서 계속 고려를 다스리니까 왕과 왕자를 보필하기 위해서 많은 관료가 대도에 가서 상주를 하죠. 근데 대개 이 사람들은 유학을 공부해 가지고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가 있으면서 성리학을 비롯한 선진 문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특히 이제 조선 성리학은 그 안향을 그 시조로 삼아요. 왜냐하면 안향이 성리학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죠. 한국 민족문화대백과를 보면은 1289년 11월 왕과 공주를 호종하여 원나라에 가서 주자서를 손수 베끼고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그려가지고 이름에 돌아왔다. 여기 이제 원나라 공주로서 당시에 고려 왕후다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쿠빌라의 딸이죠. 그래서 이제 주자서를 베껴 왔어요. 이 주자서가 바로 주자학의 이제 핵심이 되는 그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고려사 전려 충렬왕 32년 1306년에는 이제 안향이 죽어서 안향의 졸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안향은 만년에 언제나 회암 선생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이 회암은 주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회하는 이게 주자라는 뜻이에요.
경무하는 뜻을 극진히 하더니 마침내 자신의 호를 회헌이라고 하였다. 회, 이게 주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주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를 때에 칠제와 12도의 학생들 모두가, 칠제는 국학이고 12도는 사학이에요. 소복 차림으로 길에서 제사를 지냈다. 시호를 문성공이라고 하였다. 근데 이제 그 안향을 최초로 이제 백운동 세원을 세워서 이제 배향을 했는데, 뒤에 이제 이태계가 상소를 해가지고 명종 때 소수서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지금 이제 안향을 배향한 지금의 소수서원, 한국 최초 백운동 서원의 사진입니다. 고려사 전로 충무강 원년 1345년에는 첨의평리 채문도가 졸하였다. 즉 채문도의 이게 졸기예요. 채문도는 성리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채문도가 누구냐면 사도공계 전주채시 7세 양경공이에요. 이 양반은 광양군 최성지의 아들인데, 이분이 충선왕에 아주 신복이 돼 가지고 충선왕을 모시고 원나라 대도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경공은 원나라 대도에서 자랐어요. 양경공은 원나라 대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몽고어가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워낙 출세를 했으니까 과거를 안 보고 음직으로 출사를 했기 때문에 대개 지금 학자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은 성리학 도입 초기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동국통감 공민왕 16년 1367년에는 판개성부사 이색에게 대사성을 겸직하겠다. 이 대사성은 성균관의 총책임자죠. 생원을 더두게 하고 또 유교 경전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선비 김구용, 정몽주, 박상충, 박의중, 이숭인 등을 뽑아서 모두 학관을 겸하도록 하였다. 즉 강사로 삼았다 이거죠. 교수로. 예전에는 관생이 수십 명에 불과하였는데, 성균관 관생이니까 학생이죠. 이색이 학식을 다시 정하여 날마다 명륜당에 앉아서, 학식이란 건 교칙을 말해요. 공부하는 방식. 경전을 나누어 수업하고 강론이 끝나면 어려운 부분을 서로 토론하면서 피곤한 줄을 모르니, 경전을 나눴다는 얘기가 과목을 나눴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예기, 춘추, 뭐 말하자면 시경, 서경 이렇게 배우려는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 정자와 주자의 성리학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었다. 이 정자는 주자보다 먼저 사람이에요. 이 정자가 만든 이론을 체계를 주자가 집대성해서 성리학이 된 거죠. 당시에는 경서 중에서 고려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주자집주밖에 없었다. 이 주자집주 책 한 권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성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몽주가 주자집주를 강론하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대단히 뛰어났다. 듣는 사람 중에는 혹시 정몽주가 잘못 해석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설명을 아주 유창하게 잘 하는데 아무도 그걸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이 뭐 진짜로 알고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잘못 해석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훗날 호병문이 지은 사서통이 들어와서, 이 사서통은 책 이름입니다. 들어와서 정몽주가 해석했던 거하고 비교를 해보니 틀린 것이 단 한 권도 없었다. 정몽주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 사서통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서통에 적혀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확인한 모든 유생들은 더욱 탐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색이 정몽주를 크게 칭찬하면서 말하기를, 정몽주의 논리가 약간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치에 합당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라고 칭찬하면서 동방이학의 비조로 추대하였다. 이 동방이학이란 건 조선의 성리학을 말하는 거죠. 정몽주는 조선 성리학의 비조로 불려요. 그리고 이제 정몽주에서 야은, 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경필, 조광조 요리 이어지는 학통을 이른바 도학파 살인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조광조에서부터 이제 살인파가 생겨서 조선 사회를 막 들었다 놨다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그 정몽주에서 김경필까지 이 항맥은 뚜렷하지를 않아요. 사실 이게 진짜 이런 항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조광조는 그 귀양가 있는 김경필을 찾아가서 배운 사람이니까 여기는 뚜렷하죠. 근데 조광조 이후부터는 전부 자기들이 조광조를 추종한다 했으니까 항맥이 만들어지는데, 정몽주에서 김경필까지 이 항맥은 좀 뚜렷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길재는 저기 선산 사람, 지금 구미 사람이죠. 김숙자도 거기 사람이고 김종직도 거기 사람인데, 김종직은 김숙자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학파 사람이 나왔고 조선 사회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상 그 성리학이 지배되는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만연했던 그 근친혼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근친혼이 아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세까지 근친혼이 지속돼서요. 저 어릴 때까지도 근친혼은 많이 있었어요. 근친혼이라는 것은 그 같은 성씨 간의 얘기가 아니고 성씨가 다른 근친혼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국은 동성, 동본, 불혼 해가지고 같은 성씨, 같은 본관끼리는 혼인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정착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멀리 안 떠나고 거기만 모여 사니까 같은 성씨들이 한 군데 다 모여 살아요. 그런데 이제 혼인을 하는데 같은 성씨끼리는 못하게 하니까 다른 성씨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성씨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 근친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성 근친혼, 성씨가 다른 근친혼이 한국은 상당히 많았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근친혼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